이 시간에는요, 2011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2011년이라고 해서 바뀐 거는 없습니다. 2010년하고 똑같은데, 제가 2010년에 강의했던 내용에는 그냥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그 교재에 있는 표만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실무를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 위에 다른 내용들도 좀 많이 알아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선 기본을 알아야 좀 더 깊이 있는 것도 알으니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론한 규정은 그 소득세법 본법 95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부터 있던 건데,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판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물가 상승률 공제 개념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집값이 예를 들어 10년 전에 5억이었던 게 지금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7억이 됐더라.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2억이 남은 게 아니라 똔똔이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숫자로만 계산을 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물릴 때에는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물가가 뛴 만큼은 어느 정도 빼주자. 그것을 일명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물가 상승률 공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한 만큼 집값이 뗐다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퍼센트를 어떻게 정할 거냐가 이제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연간 3%였어요. 기본적으로 연간 3%. 근데 물가가 어느 정도 뛴 상태에서 판 사람을 국가가 인정해서 빼주는 건데,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일종의 국가가 보는 견해에서는 투기꾼, 어떻게 전문적인 그런 그 부동산으로 그 차익을 노리는 어떤 좀 안 좋은 의미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거를 해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물가가 뛴다는 건 사실 1년만 지나도 뛸 수 있거든요. 1년 전 물가, 2년 전 물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유를 1년만 했든 2년만 했든 공제를 해주는 게 정답인데, 방금 얘기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될 때 단기 양도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단기 양도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파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 즉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집을 판다면 그거는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기다.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이 사람은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오피스텔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는 이런 물가상승률 공제를 안 해주겠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3년이 안 된 사람은 안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장기라는 말이 앞에 붙은 거예요. 그냥 특별공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기라는 말이에요. 그 장기의 의미는 3년입니다. 최소한도 3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장기, 그 물가상승률 공제를 해주겠다. 단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연간 3%씩 계산해서 3년 되면은 9%, 4년 되면 12%, 5년 되면 3, 5, 15, 15%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예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3%씩 해서 10년이다 그러면 30%, 20년이다 그러면 60%, 30년이다 그러면 90%, 40년이다 그러면 120%. 그럼 20%는 돌려줘야 되네. 이렇게 연수별로 계속 3%씩 곱해서 20년, 30년 된 것을 그냥 단순 논리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10년으로 끊었어요. 그래서 10년 넘으면은 이제 더 이상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11년 차나 12년 뒤나 13년 뒤나 15년 뒤나 20년 뒤나 이제 그거는 10년까지 공제율을 그냥 적용하는 걸 대원칙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10년까지 가지고 있다 팔면 30%. 그래서 2주택이든 3주택이든 해줬어요. 집이 여러 채 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노무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1년, 2년 가지고 있다 판 사람도 투기꾼이지만, 집을 두 채, 세 채씩 가지고 있다가 파는 사람도 투기 혐의가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2주택, 3주택 중과 대상에 걸려드는 사람은 10년 아니라 100년 가지고 있어도 단 한 푼도 공제를 해주지 말아라. 혜택이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 장기보유 공제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3년 됐으니까 3, 4원고 해서 9%, 4년 됐으니까 3, 4, 12 해서 12%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1년씩 해주려니까 짜증나. 계산하기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3년 넘어서 5년 사이, 3년과 5년 사이는 그냥 10%.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는 뭐 15%. 10년 이상 되면 3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별로 그 세율 구간처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렇게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4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10%야. 그러니까 4년 차, 5년 차 되는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야. 야, 1년이라도 물가상승률은 더 올라갔는데 왜 3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하냐? 비합리적이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부터 이것을 이렇게 다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다 해서 연차별로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3년은 9% 하려니까 조금 이상했던지 10%. 그리고 4년은 이제 12%. 5년은 지금 저기에 그 교재에 있는 대로 15%. 뭐 6년 이상 7년은 18%. 이렇게 연차별로 이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쪼개줬습니다. 이렇게 쪼개서 세율을 공제율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뭐 몇 년에서 몇 년까지 10%, 몇 년에서 몇 년까지 15% 이렇게 하던 것을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렇게 연수별로 다 골라서 지금 쪼개서 여러분들 교재에 그렇게 12, 15, 18인데 첫 번째는 9% 하기가 좀 그랬던지 그냥 10%. 왜? 9%는 그 전에 없었거든요. 종전에 없었거든. 그럼 9% 해버리면은 3년 가지고 있다 판 사람은 1% 손해본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손실 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10%를 쓴 거고 나머지는 이제 차근차근 연차별로 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4년 된 사람도 10%였는데 그나마 12% 하면은 2%를 해도 추가 공제 더 받으니까 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또 왜 나 13% 안 해줘? 3년 10% 했으니까 나도 13% 해줘야지. 이러고 이제 또 바락바락 쓰면은 그것도 다 해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 31%까지 가야지. 예.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대로 연차별로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10년 넘는다고 해서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표 1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재산 10에서 30%까지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깨지기 시작한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2주택이든 3주택 해줬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 2주택이나 3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되면 안 해준다는 규정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이 무조건 집이 2개라고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집을 2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를 팔았다. 그래서 안 해준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 그 집 2개가 중과 대상 주택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니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돼? 집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게 중과 대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이 이 양도소득세 기본 실무를 하는 데에도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중과 대상 판단 능력이 없으면 이 사람 집 2개니까 무조건 해주면 안 되겠네 하고 안 해줬다. 근데 중과 대상이 아니더라. 그러면 해줘야 될 사람이야. 그거를 안 해줘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온 꼴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섣불리 하려면 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중과 대상 판단하는 요령도 있으니까 그 시간에도 다 공부를 해서 같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표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자산에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자산에 중과 대상 주택은 제로다. 중과 대상 주택은 안 해준다. 단 중과 대상 주택이 아닌 사람은 2주택, 3주택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
그 말이 법령에 다 있는데 법령에 있는 말로 들어보려면 잘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지가 얘기한 중과 대상 주택은 0%다. 이 얘기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2호의 8가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뭐 이것저것 저것 이거는 제외한다 하고 괄호 묶은 거 있죠? 괄호 묶은 거. 이게 무지하게 뭐 법조항으로 쓰니까 어려운데 그 말을 쉽게 풀으면 중과 대상 주택이나 토지 그 얘기요. 중과 대상 주택이나 토지는 제외한다. 즉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한 푼도 안 해준다. 이 뜻입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은 연간 8%씩 해줘.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야. 이런 거를 잘 골라내야 돼. 근데 8% 해줘야 될 사람을 잘 못 골라가지고 3%로 해줬다. 3%로 계산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세금을 냈다. 그럼 억울한 거지. 그걸 나중에라도 알았으면 다시 8%로 공제해서 신고하면 환급해줘요.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뭘 매매한 게 있어서 세무서에 세금을 냈는데 3%로 공제한 거 있으면 한번 다시 재검토 받아볼 필요가 있어. 혹시 8%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러면 그 차액만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5년 이상 6년 미만 했다. 그러면 3%로 계산했었다. 그러면 15%였는데 8%짜리가 적용된다면 40%가 되니까 대충 세금으로 따져도 예를 들어서 25% 정도를 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법규에 맞는 내용 같으면은 국세청에서도 군말 없이 바로 환급해줘요. 환급해줘. 그래서 그런 거 예를 들어 있으면 가져오셔요. 그래 지가 잘해서 해줬다. 그럼 25% 했겠잖아요. 그럼 저 줘야지. 예. 반씩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반씩 나눠 먹자 뭐라고 하니까 저는 이 중에서 30%, 얘를 25%에 30%만 먹으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급 나오면 자기 통장으로 들어가지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거든. 자기 통장으로 들어간 거 싹 입 딱 씻고 가버리면 할 얘기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냥 내가 그 통장에서 어떻게 빼? 못 빼지.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이렇게 8%짜리를 적용해서 나중에 80%까지 적용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자, 이제 두 개만 놓고 생각해. 1세대 1주택은 8%짜리.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는 3%짜리다. 더군다나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중과에 해당되면 0%다. 그러면 10이 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세대 1주택이다. 어떤 사람은 1세대 2주택이다. 어떤 사람은 1세대 3주택 이상이다. 집 가지고 있는 유형을 한번 보자고요. 3주택 이상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네. 그럼 이 앞에 쓰려면 1세대 무주택이다. 이렇게 해야거든요. 무주택은 집이 없는데 팔 게 뭐가 있어. 이거 팔아야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주택은 늘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의 유형을 따진다면 무주택,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이거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따지면 1세대 1주택은 연간 3%짜리 적용한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1세대 1주택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따라다녀요? 예? 1세대 1주택 하면은. 예. 1세대 1주택 하면은 지금 이거는 세금을 계산할 때 하는 거고 1세대 1주택 하면 당연히 머릿속에 따라다니는 게 비과세요. 비과세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세무서에 당연히 비과세 되는 사람은 특례 조건이 아닌 한은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제로 처리해서 안 내면도 안 오고 그냥 끝나. 뭘 계산을 해? 뭐 3% 공제를 하든 뭐 8%를 하든 해 먹지. 그래서 거의가 비과세야. 그러니까 이 3% 공제가 되는 것은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을까?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은, 자, 첫째, 비과세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이내 보유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 되는 게 원칙이요. 1세대 1주택은. 원칙이 3년 이상만 등기가 돼 있으면은 무조건 비과세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만 2년 거주를 하라 돼 있죠. 그럼 2년 살면 될 거 아니야. 3년 내에. 2년 살면 되잖아. 그래서 3년 이내만 보유하면은 3년 이내 보유해서 3년을 못 넘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서 2년 거주를 못한 사람하고, 2년 거주를 못한 경우라든지 3년 보유를 못한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걸려드는 사람이 3% 공제, 8%씩 공제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없어요, 별로. 서울이나 과천 5대 신도시에서 집값이 엄청 뛰고 팔면 세금이 크기 때문에 악착같이 2년 거주 요건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3년만 넘으면은 자동으로 비과세야. 그 다음에 3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장기부여 특별공제 대상이 돼야 한대요. 3년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예 장기보유가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3년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3년은 넘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3년은 넘었는데 서울 사람들 2년 거주 못한 사람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압축해 가요. 3년은 넘었는데, 시골 지방에 있는 거는 다 비과세니까 의미 없고, 3년은 넘었는데 2년 주민등록을 못 채웠다든지 거주 요건이 안 된 사람들인데, 이것도 비과세 특례 조건 들어가면은 1년만 거주하고 팔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해서 또 잘라나가고, 또 실제로 2년 거주 못하고 팔았다? 그럼 그 경우에만 8%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별로 없어요. 그런데 8% 하는 게 우린 중요하거든요. 자,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자입니다. 해외에 있는 영주권자인데, 이 영주권자가 해외로 나갈 때, 해외로 10년 전에 출국을 했어요. 10년 전 출국할 때 한국에 집을 한 채 놔두고 출국했어. 그래서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는 외국으로 출국하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출국하고 2년 넘기면 안 돼요. 그런데 출국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몰라서 한국에 집을 놔뒀다가 인제 한국에 있는 국내 주택을 양도를 했어. 그러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1주택이야. 그런데 출국해서 2년 이내에 팔으면은 비과세였는데 비과세를 못 받게 됐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있는 1주택이라 1세대 1주택이야. 그런데 그 영주권자 규정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아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집값은 오래 뛰어가지고 강남 신반포 한 10억 차익이 났어.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80% 공제 받으면 8억 정도 빠져나간다. 그래서 2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 없다. 이렇게 계산해서 와요. 누가? 강남 부동산에서. 그러면은 비과세 받은 거와 거의 동일해. 세금이 뭐 비과세 받는 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말이 좀 많았어요. 작년 이전까지. 법에 따로 명기는 안 나갔는데 국세청 유권 해석은 뭐냐면 이런 해외 영주권자들은 불이익을 자꾸 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줄여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안 해줘. 근데 그 사람은 법에 없으니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말이 많아가지고 2010년도, 즉 작년 초에 바꿨어요. 그래서 법에 명문화 넣어가지고 영주권자는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8%짜리 안 해줘요. 그렇다고 제로로 하기에는 너무 무대뽀니까 3%짜리 해줘. 요거 5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 법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권자한테 주는 불이익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비록 1주택으로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자, 우리식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비거주자입니다.
그런 영주권자나 해외 시민권자들은 절대로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를 8%짜리 안 해준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꼭 써놓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8%는 안 해준다. 자, 두 번째 경우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안 되죠. 2주택 중에 하나 팔으니까. 비과세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장기보유 공제로 계산을 하는데 3%짜리로 할 거예요. 1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3%짜리 공제가 있고 8%짜리 공제로 있어요. 2주택자를 하더라도 이걸 잘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주택은 방금 공부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8%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끔 가다가 있다. 당연히 되는 사람 두 가지인데 아까 하나 빠져놓은 게 수도권에 살면서 2년 거주 안 한 사람만 해당이 돼요.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 빠져나가. 두 번째 한 가지 얘기하는 게 9억 초과해서 파는 사람들. 이것도 여러분들 참 뭐한데 제가 집을요 요번에 그 강남에 좀 집값이 나가는 곳입니다. 물론 뭐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러겠지만 강남에 있는 그 동부센트럴이나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는 뭐 20억, 30억씩 아파트가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억, 30억에 파는데 이분이 3년 보유, 2년 거주를 다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라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고가주택 부분 계산할 때는 20억, 30억 뭐 이런 것들이 강남에는 뭐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고민을 무지하게 해. 근데 이제 보유년수를 물어봐요. 그럼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꽤 오래 가지고 있어요. 왜? 재건축이 된 것들이 많거든. 그럼 재건축은 종전주택 보유기간부터 공사기간까지 다 따져줘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10년이 넘어. 그리고 20억, 30억에 팔아도 10년이 넘고 이렇는데 이분들은 9억을 초과했으니까 나 1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네. 그러니까 11억에 대해서 세금 낼 생각하니까 아찔하거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요, 단순하게. 근데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세금 거의 없어요. 그 계산 하나만 하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 굳이 계산을 해드려야 됩니까? 그럼 꼭 해달라. 그러면은 저 수수료 엄청 비싼데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면은 이거에 대해서 초과했으니까 안심이 되실 거예요. 물어보면은 딱 그거 뭐 한 5천만 원만 낸다면 20억에 팔고 그렇다면은 참 그 정도 선이라면 뭐 어떻게 좀 좋겠다. 그럼 5천만 원 절 주셔. 그럼 내가 세금 내고 다 해결해 줄게. 계산하면 1,000만 원도 안 나와. 자기는 이 숫자 때문에 놀라서 그러지. 실제로 계산해보면 1,000만 원도 안 나니까. 5천만 원 주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물론 그렇게 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적에 듣지 마. 이거 농담이야. 진짜로 5천만 원 받아 제가 생긴 적 없다니까. 저거는 사기꾼 아니에요. 예.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9억 초과하면은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해서, 예를 들어 20억에 팝니다. 근데 원가가 이 사람이 예전에 뭐 샀을 때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남는 게 10억 가지고 세금을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과세가 아니라면, 비과상이 아니라면 35% 세율 적용한다면은 대충 한 3, 4억 나올 거예요. 3억 5천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숫자에서 내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9억까지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10억 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9억 초과 부분을 따로 떼줘요. 여기서 9억 초과 부분 따지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20억 빼기 9억 아래는 20억 이런 논리거든요. 이 공식은 이제 고가주택 공부하는 시간에 따로 합니다. 그래서 20억에서 9억 빼니까 이거를 19억이라고 합시다. 숫자 만들기 싫어. 19억이라고 그러면은 19억에서 9억 뺐으니까 10억이니까 20억분의 10억이니까 50%죠. 그래서 이걸 비율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의 50%는 세금으로 내고 50%는 비과세하고 이게 고가주택의 기본 계산 논리야. 그래서 9억에 50%니까 4억 5천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4억 5천 가지고 세금 계산하니까 놀래지. 이거는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도. 근데 문제는 4억 5천에 80% 깎아먹는데. 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4억 5천에 80% 깎아 먹으면은 얼마예요 또? 4억 5천 80% 깎아 먹으면 얼마 남아요? 강의할 때는 제가 숫자는 못 들려요. 자, 계산기 대충 들이대면 얼마 남습니까? 한 4억 빠진다 그래, 대충. 3억 얼마 빠진다. 그러면 한 7, 8천 남는다고. 7, 8천 남는 거에 대해 세율 35% 하면은 35%도 안 되지. 이제 과표가 25%로 다운되지. 그럼 이거 2천만 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여러 번 보더라도 19억,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9억 초과니까 엄청 놀래잖아요.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지금처럼 상세하게 계산해 볼 때 이거 세금 2천만 원이면 쇼당 친다. 놀랄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몇십억이 팔더라도 방금 그 논리가 이 8%짜리 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8%짜리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을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1주택으로 갑니다. 다른 집을 먼저 팔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다른 집이 있어가지고 8%짜리 공제를 못 받아버리면 지금 얘기한 몇 천이 아니라 3억 4억을 내야 돼요. 3억 4억을.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8%짜리 공제는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는 1세대 1주택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경우의 수가 많이 안 나오고요. 비싸게 파는 고가주택. 그렇지 않으면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요 경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집이 오히려 두 채인 사람들은 2주택자가 그중에서 하나를 팔 때는 100% 거의 99% 3%짜리로 공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중과 대상이면은 이것도 안 해줘. 0%야. 그거는 노무현정부 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중과 대상이 아닌 집을 판다. 그러면 3%짜리를 해줍니다. 30%까지. 근데 가끔 가다가 8%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8%에 해당되는 경우가. 그거는 뭐냐면 일시적인 2주택. 이런 경우가 법령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어요.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그 위에 소득세 그 줄 보시면 장기부여 특별공제 해설한 그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95조 조항 중에 그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기에서 대통령령 그걸 동그라미를 딱 그려 놓으시라고. 지금 설명한 1세대 1주택은 그냥 1세대 1주택이고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에 얘기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행령에 얘기한 1세대 1주택이 대표적인 조항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 규정이라는 것은 집을 한 채 가지고 10년 동안 살고 있다가 다른 집을 먼저 샀어요.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됐어. 그래서 그 종전의 집을 파는데 이게 비과세에 안 되네. 살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고 과세가 돼서 세금을 내야 돼. 예를 들어 3년 보유 2년 거주한 집을 판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만 그 조건을 2년 거주 조건을 못 지켜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집을 계산을 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은 집이 2주택인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공제를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3%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8%짜리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감면주택이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하는 감면주택과 같이 2주택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감면주택 같은 경우가 자기가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감면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판다. 그러면 집수로는 두 개인 상태에서 팔지만 즉 1세대 2주택이지만 이런 경우도 8%짜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처럼 최고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양 신축주택이라고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그 조세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분양 주택들은 법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10개, 20개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처럼 판단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 주택들은 다 비록 여러 채가 있더라도 8%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8%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집이 여러 채가 있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런 논리만 보고 나는 집이 2채니까 당연히 3%겠지. 감면주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3%겠지. 내게 미분양 신축주택인데 이런 걸 모르니까 3%겠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깊게 생각 안 하고 계산해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보고 8%짜리인데 왜 3%를 했을까 하고 깎아서 세금을 내라고 전화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세금을 냈으면 돌려줄까요? 말까요? 귀찮아서 안 낸 거예요. 그거 하기 귀찮거든. 왜? 자진신고 납부제도고 본인이 알아서 계산해서 신고하고 세금 내는 시스템이 양도세 시스템인데 그렇게 낸 사람한테 뭘 이게 이러니 저러니 하고 전화 그러면 더 오해해. 오버한다고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또 전화 그러면 놀래가지고 오히려 돌려준다 그런 것도 싫다는 사람도 많아. 근데 전화 안 넣는 게 두 사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와야 돼. 깎아먹으면. 그러니까 혹시 내가 집이 여러 채 있다고 어느 세무사무실, 어느 세무서 얘기를 했더니 1세대 1주택이 안 되지 않느냐. 맞죠. 안 되죠. 그러니까 3%라도 공제가 됩니까? 당신은 중과주택은 아니니까 이거는 해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라도 해먹으니까 돌아서면서 아이고 저거라도 해먹었으니까 참 감지덕지야.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혹시 이런 집 아니었나. 혹시 이런 집이었다면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장기부유 특별공제에서는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골라내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단순 공부에서 골라내기는 어렵습니다. 벌써 용어 들어도 감면, 미분양 신축, 이래가지고 좀 복잡한 용어들이 나옵니다만은 요거는 우리가 주택편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주택편에서 이제 감면주택이라는 게 뭐고 미분양 신축주택이라는 게 뭐고 임대주택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강론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한다? 장기부유 특별공제 저런 것들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니까 8%도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하시면 되고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면 그러면 이런 집들이 바로 그 8% 공제가 되는 집들입니까? 하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보유 기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주택의 수는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이제 이거는 같은 논리니까. 그래서 이런 집들이 집이 2채, 3채가 되더라도 8% 공제 된다는 것도 알아두지만 영주권자들은 오히려 1주택이라 하더라도 8% 공제를 못 받더라 하는 것도 같이 알아들어야 돼. 이런 것만 알아둘 게 아니라 해외 영주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못 받는다는 거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보유기간을 이제 기간별로 이제 해준다는 얘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계산하는 거는 교재에 있는 내용 보시면 당연히 매매로 사고 파는 거는 취득해서 양도하는 날까지 연수 따지는데 등기부 등본에 있는 날짜로 따지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의 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초일 불산입이 그 민법상의 그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초일 산입입니다. 초일을 산입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초일을 산입해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거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착각하는 분들 있죠. 아버님이 1990년도에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샀는데 2008년도에 집을 돌아가셔가지고 200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1980년도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200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2009년도에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등기해서 나한테 넘어왔고 2011년도에 팝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간을 몇 년을 따져? 아버지가 80년도에 산 날부터 내가 판 날까지 따졌으면 20년, 30년이 되는 거고 돌아가신 날부터 따지면 10년이 되는 거고 10년이 넘는 거고
상속 등기 한 날부터 따지면 1년밖에 안 돼. 그럼 1년짜리로 계산하면 장기 보유 아예 못 받아.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하면 10년은 되니까 30% 받아. 그 전 때부터 따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산 날부터 따져. 거기 교재 보면 언제부터 따지라고 그랬어요? 이날이 지금 얘기한 어떤 날이에요? 등기한 날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돌아가신 날짜예요. 돌아가신 날. 사망일. 예, 상속 개시일. 그거를 사망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저 집이. 그거는 등기 때 보면 딱 나와. 등기 원인이래요. 등기 원인이에요. 등기 접수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증여하고는 반대예요. 증여는 A와 B가 서로 증여로 넘기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80년대에 약속이 됐어. 90년도에. 그래서 사적으로 계약서도 쓰고 다 썼어. 근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2005년도에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등기한 2005년부터 따지는 거야. 왜? 증여는 개인 대 개인이 증여로 약속한 걸 세무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따지는 거고, 배우자 이월 계산이나 직계존속 이월 기산은 강론에서 따로 공부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강론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틀리게 하세요. 즉 증여는 어떻게 한다? 등기 접수일이고 상속은 등기 원인일이다. 네, 이렇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